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끝내 숨진 환경미화원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음료를 던지고 나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고요. 시간은 짧고요. 날은 또 무지무지하게 덥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따릉이를 타면서 폭주를 하겠다던, 그래서 수도권 폭주 문화를 부활시키겠다던 이른바 따릉이 폭주연맹의 지도자.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시나 고딩이었습니다. 사건 반장이 딱 폭연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자 사건 반장 고맙다 헤헤헤 뭐 이렇게 온갖 조롱을 저렇게 광고 감사하다고 했었죠. 이 고딩 녀석한테 자, 이 경찰이 검거되니까 죄송합니다 뭐 했다는데 늦었습니다. 경찰은 이 고등학생 녀석한테 특수 협박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건 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정말 열렬한 성원 덕분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 30만 명을 오늘 오후 2시쯤에 돌파했습니다. 예. 지지와 응원, 격려, 사랑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면서요. 자, 지난 6일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에서 맨발로 앞자리에 팔을 턱 올려놓는 어글리 코리안 한국인 남성분을 봤습니다. 제발 좀 하신 이 사모님. 자, 벤치에 앉아서 울산바위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 저 여성분이 벤치에 신발 신고 올라가가지고 저런 바람에 기분 완전 상해서 무려 10분 동안 저러고 있더라니까요 하신 이선홍님.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빅5 병원 수속을 밟았는데 의료 파업이라고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하신 하수빈님. 자, 버스기사로 일하시는 우리 아빠 김연학님. 20년 무사고 운전자증을 받으셨습니다. 아빠 안전운전해 하신 김유정님, 김완상님, 최다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와서 잡아주세요.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아이가 어려서 점점점 너무 억울하다시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던 아이, 엄마 여기 부릉이 이거 사줘 하면서 막 두 팔을 척 스쿠터 시트 위에서 막 흔들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자자자 넘어간다. 어머머머머 어쩜 좋아. 자, 당황하는 엄마, 자 어떻게든 막 두리번 하죠. 그러더니 저걸 이렇게 살려고 차차차차차차 되겠습니까? 무게가 무려 150kg이 넘는데 아이 몰라 지훈아 빨리 튀자 하면서 저렇게 아이 손을 잡고 슝 가버립니다. 저도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이 영상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망가졌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집 앞에 주차돼 있었던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으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8월 3일 오후 1시쯤에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제보자의 오토바이를 보고 흔드는 장난을 쳤고 결국 보신 것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는데요. 아이 엄마는 넘어진 오토바이를 살펴보고 들어보려고도 했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토바이에는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못 본 건지 그냥 무시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오토바이 자체가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였고 이 차체가 많이 긁히고 부서져서 수리비만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보자는 장난친 아이가 어려 보였지만 일단 사건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CCTV 영상과 함께 송파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경찰에서 영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촉법소년 얘기 많이 하죠.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촉법소년도 아니에요. 더 어립니다. 절대 형사 무능력자라고 표현합니다. 10세 미만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사소송하든지 하라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경찰에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뭘요? 두 사람이 가다가 엄마가 아이가 밀어 넘어뜨린 거를 손괴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예. 엄마는 계약상 저는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가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의무도 있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엄마가 민사 책임은 져야 됩니다.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경찰은 지금 엄마 뭐 지금 전단지 붙였대요. 이 본 사람 아니면 어머니 부모님 있으면 알려달라고. 근데 부모님 만약에 안 알려주면 경찰이 저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소송 제기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어쨌든 엄마는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소방용수로 물놀이 물음표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폭염 속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장 개장, 와우 워터파크, 미끄럼틀에 거대한 저 풀장까지 말이죠. 자, 풀장에 열심히 물을 저렇게 채우고 있는데, 자, 호스를 따라서 쭉 수원을 찾아가 봤더니 갔더니 빨간 소화전에 호스가 딱, 자, 소화용수를 끌어와서 아이들 풀장 물을 채운다고라고라. 자, 이거 딱 봐도 뭔가 어색한 광경입니다. 네, 이곳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8월 3, 4일 주말 이틀 동안 아파트 안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물놀이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오전에 한 입주민이 물놀이장에 소화용 급수가 연결된 걸 받고 입주민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입주민들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한 주민이 받은 서면 답변서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중에 사설 소화용 급수 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해서 고발 조치가 적용된다였습니다. 또 제보자는 한 입주민이 말하기를 강동 수도사업소에서 오늘 아파트에 와서 확인을 했고 이번 달 중으로 과태료 처분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보자는 작년에도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있었는데 소방용수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일단 그 사진만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관리사무소 측 입장도 좀 들어봤죠? 일단 관리사무소 측 주장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조금 모호하긴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거를 조금 썼는데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이걸 중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차를 불러서 바로 물차를 사용해서 이 물놀이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썼다는 거잖아요. 썼으니까 출동했고 중지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처음에는 잘못했던 건 맞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서성 대다가 뿅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사하다 말고 기립하는 저 두 남성, 자, 테이블을 지나서요 쭉 담배라도 피려는 건지 출입문을 열고 바깥으로 고고. 자, 그런데 말이죠, 가게 앞을 서성거리기만 하더니 한 명만 다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큼성큼 계산대 앞으로 가서 휴대전화 만지면서 무슨 계산을 하려고 다시 돌아서 출입문 쪽으로 가더니 문을 열고 그렇게 먹튀를 합니다. 예. 이런 인간들 잡히면 말이죠, 꼭 깜빡했네. 이게 어딜 봐서 깜빡이에요. 잘 보시면 도망가느라고 무단횡단까지 합니다. 저게 이제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족발집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2일 저녁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와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사실 그 반반 족발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소주 2병을 시켜놓고 먹다가 2명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나가다가 담배 피는 척 하면서 한 명이 들어왔는데, 왜 한 명이 들어왔는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상황 파악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동태를 살피러. 동태 상피로. 그래서 이제 그 계산대 앞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보는 척 하더니 그냥 바로 나가서 무단 횡단해서 사라진 거죠. 지금 이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영업을 마친 이후에 이 사실을 갖다 알게 됐고, 사실 뭐 손님들 많으면 저렇게 덤벼들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먹튀 추이가 남녀 불문, 연령 불문, 구성 불문, 숫자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건 반장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만 해도 1년에 보면 10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미리 돈 내고 이제 주문이 되는 방식으로 전 대한민국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주목해 주십시오. 이번 10살 연상 연하입니다. 데뷔 후에 열애설 한 번 없던 배우 한지민 씨. 오늘 열애 인정. 그 대상이 바로 누구?
네, 그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 씨입니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열애설이 났습니다. 저기 그 방송이 최정훈 씨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 1년 정도 전에 한지민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대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듀엣으로 노래도 불렀고요. 아, 한지민 씨가 나 이거 잔나비 팬이라서 콘서트도 갔다 왔다라고 하니까 최정훈 씨도 아우 내 음악 좋아해주는 게스트가 와서 너무 고맙다. 불꽃이 이때 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눈 좀 보세요, 지금. 그러게요. 자, 근데 지금 한지민 씨 같은 경우는 1982년생 그리고 최정훈 씨는 1992년생 아이고야. 10살 차이인 거죠. 두 사람 오늘 아침에 열애설 보도가 나오고 나서 15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 열애설이 아니라 열애입니다. 그러네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 이 두 선남 선녀의 사랑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노래 일발장전. 네. 자,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부사해요.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꺾어서 난 몰래 펼쳐보아요. 행복하세요, 두 분? 아유, 잔나비 예. 노래예요. 아유, 열창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연히 알게 된 그녀의 과거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은 여자친구와 계속 만나도 될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자는 1년 반 동안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자친구가 결혼 전에 동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동거를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어차피 결혼할 예정이었으니까 동거할 바에는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람 성격을 알려면 여행보다는 동거가 좋다라면서 계속 설득해서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여자친구가 20대 초반에 전 남자친구와 무려 4년 동안 동거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와우. 놀란 건 물론이고요. 미리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까지 들어서 따졌다고 합니다. 와우. 여자친구는 오히려 말한 적 없었나? 이렇게 태연하게 되물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사과는커녕 너 조선시대 사람이야? 라면서 비아냥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미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됐을 텐데 남에게서 동거 사실을 알게 된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20대 초반에 좀 뭣도 모르는 나이에 섣부르게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도 못마땅하다고 하는데요. 전 남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은 여자친구와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 오늘 좀 충격적인 그런 사연이네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헤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 6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야, 내가 정말 갑자기 너가 동거 얘기 꺼냈을 때부터 느낌이 좀 쎄했거든. 야, 4년 동거? 동거란 말 하지 마. 너 그거 결혼했던 거야. 너 지금 돌싱이야, 돌싱. 너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막 숨긴 거 아니야. 뭐? 어머, 내가 얘기 안 했어. 야, 발연기 하지 마. 너랑 결혼 안 해. 저리 꺼져,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여친. 오빠, 진짜 사람 우습게 만든다. 나 진짜 얘기한 줄 알았다니까. 나 왜 못 믿니? 그리고 동거 좀 한 게 무슨 돌싱이야, 돌싱은. 진짜 비유 이상하게 하고 있어. 하여간 한국 남자도 웃겨. 연애할 때는 아메리칸 스타일, 결혼할 때만 완전 유교남이야. 지금 2024년이거든요. 나도 오빠 뒷조사 좀 해볼까? 자신 있나 봐, X. 아, 박 변호사님. 저는 이거 사실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문제는 아,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남자분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 남자분은 지금 되게 이게 사실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이거 생각날 겁니다. 아이고야 4년, 아이고야 동거, 아이고야 거짓말, 아이고야 속았다. 그럴 바에는 저는 조금 안 만나기 좋다. 그래서 뭐 동거하고 이거는 저는 취향의 문제고 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남자분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치우세요. 예. 자, 오 교수님. 본인 판단에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결혼을 하셔도 되고 본인 판단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저 남성 입장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위험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거할 바에는 그냥 빨리 결혼하자라고 했는데 이 여성이 아니다 좀 더 두고 보자 해서
이 상황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글쎄요, 이 남성은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그럼 본인이 판단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생각이 나면 이거는 불행의 시초가 될 수 있다. 그걸 극복을 할 수 있으면 결혼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말한 적 없었나? 이게 좀 위험하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먼저. 저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도 그리고 제 가치관은 좀 오랫동안 동거를 한 것도 조금 거리감이 느껴져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의견. 예. 일단 지금 이 두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게 남녀가 일찍 결혼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또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 이미 다른 사람과 장기간 교제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됐다고 치고 그럼 그때까지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각자와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동거를 했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4년 동안 한 사람만 만났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2명, 3명, 4명, 5명 연애했던 사람이 나을까요? 한 사람하고만 오래 교제했던 사람이 나을까요? 물론 이거는 동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보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진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마음에 걸려야 할 남자라면 저는 여자분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이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남자 계속 만날 필요 없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뭔가 막 입이 막 입은 아닌데. 입이 막 저는 차라리 네. 4번 만나는 게 낫지 않나. 동거하지 않고. 4번 만나는 게 낫다고요? 4명을 저는 만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거하지 않고 이렇게 1년씩 연애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년 동안 남자를 4명이나 만난 사람이 한 사람 만난 것보다 4년 동안 더 낫다? 360을 같이 사는 것보다 연애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자, 저 개인적 취향입니다. 바로 이 순간 같이 안 살면 뭐가 달라지는 바로 거죠? 이 순간 오 교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저기 4년 동거하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사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또 난상 토론을 벌이시네요. 네, YYYYY님 동거 연애 흔한데 뭘 따지나요라고 하셨고요. 춘식김님 동거해보다가 아니면 헤어지는 거죠. 남자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희님은 4년이면 사실상 결혼이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효진님 보고 계시죠? 지난 화요일부터 3일간 남의 건물 앞에 주차해놓고 어디론가 멀리 가버린 차주 때문에 열 팍팍 받으셨다고요? 보시죠. 자, 이곳은 대구 달서구 용산로의 한 건물 주차장. 자, 지난 화요일 오후 검은색 차량이 뒤로 후진을 하면서 저렇게 주차를 하고요. 차주는 내려서 그러고는 누군가의 차를 타고 휙 가버립니다. 자, 저기가 어디냐? 바로 화물 엘리베이터 입구 앞. 쇼핑몰 업체를 운영 중인 효진님의 택배 수화물이 오고 가는 길목. 자,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사흘째 나타나지 않던 저 차주. 놀랍게도 경찰이 연락한 끝에야 차를 2시간 전에 와서 뺐다고 합니다. 예, 정말 사유지 무단 주차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법 좀 바꿔라 제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끝내 숨진 환경미화원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진짜 올해 들어서 제가 이런 소식을 지금 몇 번째 전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반쯤에 이런 비슷한 또 사고를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조만간 또 비슷한 사고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다. 그날이 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고는 7일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찍힌 CCTV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왕복 2차선 갓길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비상등을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인도와 도로를 오가면서 쓰레기를 나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환경미화원과 수거 차량을 그대로 다 들이받아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동료들이 나와서 살피는데요. 사고를 낸 차량에서 운전자가 멀쩡히 잠시 뒤에 내릴 지금 겁니다. 내리네요. 네, 멀쩡히 제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뭐야? 이렇게 그대로 뭐야? 골목으로 어디가? 도주를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수거 차량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갓길에 멈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흰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서 사고를 낸 건데요. 당시 환경미화원은 운전석에 1명, 인도에 1명,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차도로 내려와 있던 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차도에서 내려와서 이 수거 차량 후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차량 사이에 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피해 환경미화원은 현장에서 급히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1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골목으로 보신 것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정말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사고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죠. 벼락 치는 소리 대단하더라고요. 왜 날벼락 친다고 하잖아. 그 정도로 아이고 소리가 아주 컸어요. 내다봤더니 그 쓰레기 차하고 승용차가 이렇게 맞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여기 참 도망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벼락 소리 같았다면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다는 얘기입니까? 봤죠. 보기도 봤지만 이웃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구광 하는 벼락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하고 그래서 벼락 같은 소리인데 밖을 보니까 결국 차량하고 환경미화 차량하고 충격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나중에 이게 벼락 친 거냐고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큰 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밖을 쳐다보니까 경찰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렸다고 합니다. 뭔가 봤던 주민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뭐 사람이 뭐 죽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고요. 다만 심폐소생술도 봤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술 마신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희색 차량은 완전 전소된 상황이고요. 환경미화 차량도 많이 쓰레기가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좀 전에 보신 분들도 아셨겠지만 내리자마자 비틀비틀해요, 사실. 예. 그리고 도망을 간다고 도망을 갔는데 이게 뭐 경찰하고 그 환경미화원들 같은 다른 분들이 쫓아가니까 금방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갈고 가다가 주저앉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 현장에 있었던 환경미화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었고 글자만으로 인사불성 의식이 아예 없어 보였다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뭐 현장에서 붙들었는데 여기 음주 측정은 또 거부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저 상황에서 무슨 조사를 하겠어요?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고 술 깨기 기다렸다가 겨우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저런 자들은 저 사고를 내기 전에 뭔가 계속 징후들을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사고가 나기 전에 CCTV에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수상한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횡단보도 위에서 서 있는 차량이 바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인데요. 신호가 바뀌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뒤에선 차들도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비켜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려 20분은 넘게 도로에 정차를 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생각한 뒷차 운전자가 차에 내려서 노크를 해보는데 역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마자 무슨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던 차가 쌩하고 출발해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약 1.6km를 도주한 차량이 결국 사고를 내버리고 만 겁니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 역시도 이미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한 거라고 전해졌고요.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와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전자는 음주 측정뿐만이 아니라 체혈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자에 대한 얘기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돌아가신 분, 환경미화한 분. 자, 일단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혼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는 겁니다. 동료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착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직원들하고 다 잘 어울리고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이사 갈 준비 간다고 그거 해서 좋아했고 그 예전에 한번 제가 할만해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아유 재밌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신혼집을 마련해서 그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이면은 이제 같이 살 준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아버님께는 전해 들었어요. 자, 양 변호사님. 예. 왜 이런 사고가 나면 꼭 이런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34살이었고 2월부터 이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을 한 새내기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환경미화원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분들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힘든 내색도 안 하고 늘 즐거워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체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허물없이 굉장히 잘 지내서 주변 동료들도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곧 결혼 앞둔 예비 신랑이었답니다. 원룸에 지금은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아내하고 함께 신혼집 마련해놓은 상황이었고 인테리어 준비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순간에 저렇게 목숨을 잃은 겁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말이죠. 올해 들어서만 제가 벌써 4번째 똑같은 지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방송. 자, 그 다음 희생자는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환경미화원 그 여성 DJ 예송이라는 여성 DJ가 벤츠 몰고 새벽에 가다가 50대 라이더를 치어서 숨지게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뉴스를 이 환경미화원 이 고인도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아유 어쩜 좋냐 하셨겠죠. 예? 아 근데 좀 계속 잊을만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아니 제가 교수님, 참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소리인데요.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유사한 사고 앞으로 몇 번은 더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동일한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붕괴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저 사람이 음주 측정 거부하고 지금도 체열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이 국민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그 욕구를 반영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음주 운전하고 난 뒤에 근처 편의점에 가가지고 술 더 마셔가지고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이 소위 잔머리를 굴리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해주거나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저렇게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음주 측정을 갖다 거부하는 것인지 이것이 가능한 게 지금 현재 어떤 법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잘못됐다. 법을 고쳐야죠.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하면 그 자체를 갖다 범죄화 시켜가지고 그런 관행을 없애고 아예 강제로 체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진짜 이 음주 인권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진짜 공개 망신을 줘야 돼요. 신상 공개해야 되고요. 대만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음주 운전자 이 재범률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한 번 한 사람은 또 해요. 예? 자, 대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재범자들에게 번호판 색깔을 형광색으로 바꿉니다.
창피해서 차 못 들고 나와요. 형광색 번호판 보면 야야 쟤 음주 걸렸던 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진짜 바꿔야 됩니다. 예?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냐고요. 어?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카페입니다. 여성 손님이 계산대 앞에 서서 사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장은 안 된다는 손동작을 합니다. 그 순간 손님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와 빨대를 사장을 향해서 던지는데요. 커피를 마시던 다른 손님들도 깜짝 놀랍니다. 손님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더니 분이 안 풀렸는지 포스기를 손으로 쳐서 밀어뜨리고 나가버립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번엔 카페에서 벌어진 진상 손님에 관한 사건 제보를 주셨는데요. 야, 이게 참 그렇습니다. 보통 진상 손님 하면 어쩌다 한 번은 뜨내기 손님들이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말이죠. 단골 손님한테 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 서울에서 오픈한 카페고요. 엄마와 딸이 함께 운영을 중입니다. 이 사장 주장에 따르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여성 손님이 거의 매일매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손님은 카페에 오면 나름의 루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음료 주문을 안 하고 조금 앉아 있다가 음료를 주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료는 늘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고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음료를 들고 자주 카페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6일에 벌어졌는데 그날도 역시나 이런 똑같은 루틴을 보였다고 합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10분 동안 음료 주문을 안 하길래 사장이 음료 주문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고 똑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이 카페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다가 음료를 들고 밖으로 나가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손님은 20분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아메리카노를 계산대에 들고 오더니 음료 위에 떠다니는 게 뭐냐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커피 거품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커피가 쓰니까 연하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물이나 얼음을 넣어 드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랑이는 5분 정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 보통 연하게 하면 물을 타주잖아요. 그러게요. 게다가 지금 이 손님 진해서 못 마시겠다면서 물이나 얼음 넣어주겠다고 사장님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절반이나 마셨다는 거예요. 아니 절반 마실 때까지 괜찮던 커피가 왜 못 마실 지경이 됐죠? 그래서 물이나 얼음 넣어주겠다고 하니까 사장 갑자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걸 어떻게 먹냐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사장님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환불해달라고 또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안 된다 하면서 진짜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매장 좀 그만 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안 올 거라고 하면서 계속 환불해달라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하다가 급기야는 커피를 보셨던 것처럼 테이블에 자, 지금 집어 보세요. 던지는 예. 일이 벌어졌던 자, 겁니다. 저게 그냥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쏟다시피 했고요. 손에 또 아이스 커피였던 모양에 빨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이 바닥 계산대 난리가 난 거죠. 이 아메리카노 어떻게 먹으라고요 하면서 막 저렇게 저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장님을 저 난장판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장님을 진짜 열받게 했던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커피를 던지시고 이제 그냥 안 풀려서 막 뭐라 혼자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다가 네, 나가면서 저희 그 포스기를 이제 밀어버려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조금 화가 나는 거예요. 따라 나갔어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불러서 저기야 이러고 아니 이거 치우고 가시 하자 이러면서 같이 뛰어가다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러고 일단 돌아왔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이제 뭐 이 빨대하고 이렇게 커피를 던지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사장님이 참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 포스기를 갖다 확 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뒤쫓아간 겁니다. 예, 쫓아가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빠른 걸음으로 뛰어갔다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건 안다는 포스기, 거죠. 와,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장님도 이제 손님을 잡으려고 막 뛰었는데 지금 그렇게 뛰어가다가는 카페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밖에 없었고
카페를 오래 비울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다른 손님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참 가슴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진상 손님들이 있었지만 다 참을 수 있으셨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만큼은 신고하자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너무 심하셨다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490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항상 돈을 던져주다시피 줘요. 100원짜리가 아니라 490원을 50원짜리, 10원짜리 막 섞어가지고 거의 던져주다시피 줘가지고 저희 알바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카드로 그냥 저한테 500원을 송금을 해주고 사장님 저희 좀 버릴게요 이러고 화가 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이른바 1,490원 사건인데요. 이 손님이 자주 와가지고 동전을 주기도 하고 지폐 1,000원짜리하고 동전하고 섞어서 주기도 하는데 어느 날입니다. 당시 사장님이었고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있을 때 그때인데 1,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시켜 먹고 100원이 지금 10원이 지금 모자란다 이래 가지고 1,490원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1,500원 다 주십시오 하니까 맨날 내가 이렇게 시켜 먹는데 왜 이거 안 되느냐 못 깎아주냐고 하니까 제가 뭐 사장도 아니고 종업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1,490원짜리를 던지고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알바생이잖아요.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1,490원 지금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1,500원 저게 입금할게요. 그리고 490원 제가 이거 버리고 싶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동전 490원 버리고 싶다. 500원은 사장님이 입금하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른바 1,490원짜리 사건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 손님 여러 가지 좀 이른바 진상짓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1,400원, 1,500원인데 1,400원 주면서 단골인데 100원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안 된다. 100원 어떻게 깎아주냐? 라고 하니까 그 100원 안 깎아준다고 100원을 던지고 갔던 적도 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카드 내면서 나중에 현금만 결제하고 현금으로 드릴게요 하면서 음료수 막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머니하고 둘이 와가지고 한 잔 시키고 2잔 원래 시켜야 되는데 정책상 한 잔만 시키고 그냥 가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사진 한 장이 다 설명합니다. 요즘에 은행 가서 저렇게 10원짜리 저렇게 주면요. 은행에서도 물론 면전에서야 뭐라고 못하겠지만 뒤에서 욕해요. 그러게요. 저거 일부러 저렇게 요즘 동전 좀 보기도 귀하지 않나요? 하여튼 사장님은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영업방해로 고소도 했고요. 그리고 또 혼자 있기가 좀 무서웠답니다. 와서 혹시라도 저렇게 막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니까 동생분하고 같이 이제 매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저기 그 손님 아니야라고 보니까 밖에 그 모녀 손님이 근처에 있는 다른 브랜드 커피를 사서 가더라는 겁니다. 와우. 이제 아마 단골집을 바꾸기로 했던 모양인데 이 사장님 착하세요. 혹시 그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을까 봐 그거 걱정이 되신답니다, 지금. 자, 또 다른 사건입니다. 역시나 카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진상 손님, 바로 어제 벌어진 일이죠. 네. 중화권 손님 5명. 그러니까 왜 중화권이 하면 영어를 사용하는데 중국인지 홍콩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대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5명이 왔는데 이 카페에서 유명한 카페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카페인데 처음에 음료 2잔하고 디저트를 주문해서 테이크아웃 한다고 하니까 포장을 해줬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음료 2잔하고 디저트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안 됩니다. 매장에서 먹으려면 1인 1음료는 해야 된다. 3잔 좀 더 결제해달라고 하니까 싫어 이러면서 그냥 먹고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디저트를 포장했다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도중에 디저트를 건넸다고 합니다. 포장한 디저트를. 자, 음료 2잔 안 가지고 내려왔길래 카페 매니저가 저 중화권 손님들이 있었던 2층으로 올라갔대. 그런데 난장판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디저트만 챙겨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음료 2잔 먹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테이블 소파에 쏟아서 집어 던져놓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 사람들 어디 갔냐고 1층으로 쫓아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게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자, 그 장면 보여주시죠. 예, 쫓아나갔어요. 쫓아나가는데 그랬더니 좀 있으면 저 여성이 손을 잘 주목해 보세요. 예, 손가락을 보여주죠. 네, 예, 가운데 손가락을 보여줍니다. 참, 자, 글로벌 진상이 많네요. 네. 아니, 왜 저희가 자꾸 중화권 손님이라고 하냐면 먼저 이제 제보를 주셨던 부분은 뭐 중국 관광객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걸 확인할 수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중국어가 들렸고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자, 오 교수님, 남의 나라 와서 왜 저럽니까? 저게 우리나라에만 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상들이 곳곳에 또 할당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남의 그 가게에 와서 그 유명 카페에 와가지고 음료수를 지금 그 테이블하고 소파에다가 던졌다는 게 뭐냐면 쏟았다는 거거든요. 쏟아서 예. 부어버렸습니다. 예, 부어버린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나가면서 저런 식으로 손가락 욕을 하고 갔다. 정말 저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글로벌 감각이 있으셔서 그냥 참은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다가 임자 만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야산 쪽으로 달려갑니다. 차 안에는 중년의 남성과 앳된 얼굴의 여고생이 타고 있는데요. 불안한 표정의 여고생, 휴대전화만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비밀 아르바이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6년 전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집을 나간 딸이 자정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8년 6월이었고요. 16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밤 11시가 때까지 연락이 안 됐던 겁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고 돌아오질 않고. 그래서 이 엄마가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막 수업을 해보니까 친구 하나가 몰래 아르바이트, 비밀 아르바이트를 갔다. 그런데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털어놨습니다. 비밀 아르바이트가 뭐예요? 네, 일단 실종 4일 전인 6월 10일 오후에 이 16살 딸은 하굣길에서 50대 남성 김 씨를 만나게 됩니다. 김 씨는 딸에게 너 요즘 용돈 필요하지? 라면서 내가 아르바이트 소개해 줄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대신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딸은 내심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자신의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메신저를 잘 보고 있다가 혹시 내가 위험하면 바로 신고해줘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실종 당일 딸은 김 씨의 차를 타고 나가면서 나 지금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남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1시간 뒤에 메시지를 본 친구가 연락을 했지만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군요. 자, 이 여고생이 김 씨란 자를 따라 나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김 씨가 자기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아버지 친구였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 친구였으니까 평상시에도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돈도 이렇게 용돈을 갖다가 듬뿍듬뿍 주는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버지나 엄마한테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나 혹시 뭐 이렇게 뭐 없어지고 하면은 나 경찰에 신고해줘 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갖다가 문자를 갖다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 아이가 없어졌을 때 나중에 찾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그 딸의 친구로부터 그 얘기를 갖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 범행을 저질러기 조금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딸하고 셋이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자네 진짜 고마워. 우리 딸한테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얘기했었으면은 아마 본인이 범행을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안 했구나라고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가 없어지고 난 뒤에 이 어머니가 그 집을 찾아가니까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자가 야, 나 없다 그래. 불 켜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쪽으로 막 뛰어가는 지금 저건데요. 지금 도망가네요.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설치해 놓은 CCTV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딱 걸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고생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이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아침도 아주 이른 아침이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고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고생 시신도 그 야산 근처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당시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부패가 됐고요. 사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여고생의 머리카락이 1cm만 남겨진 채 잘려져 있는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고요. 사인은 알 수 없었는데 몸에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또 사망한 김 씨 차 안에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발견됐는데 여고생 DNA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배낭과 낫, 수면 유도제 28정을 김 씨가 직접 구입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친구 딸한테 저짓을 한 거예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자, 그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는 법의 심판을 피해갔습니다. 맞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에 김 씨가 집 근처의 한 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김 씨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봤는데요.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 여고생과 함께 야산에 올라갔다가 혼자서 되돌아왔고, 이후 집 근처에서 차량을 세차한 뒤에 피해 여고생의 물건을 불태우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야산은 김 씨 부모의 묘자리 근처였던 만큼 김 씨가 해당 산 지리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걸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피해 여고생의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서 성폭행 여부, 또 사망 원인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자, 오윤성 교수님이 이 사건을 직접 케이스 스터디를 하셨다고 전 들었는데요. 뭐 주시고 싶은 말씀 다 주시고 마무리하죠. 예,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 피해 여고생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자기 친구의 딸이기 때문에 살려서 돌려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제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그 동네 산 정상 너머인데 통상 거기에는 동네 사람들이 접근을 갖다 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깡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쓰던 바리깡인데 이 아이의 머리를 갖다 한 1cm 정도 깎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범행 도구를 자기 집에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좀 특이하고요. 또 이제 이 아이의 머리를 갖다가 1cm 정도 깎아 놓은 데다가 옷을 벗겨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매장도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그냥 노출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온도가 뭐 한 33, 4도를 갖다 오르내리는 요즘 같은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빨리 이렇게 부패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머리가 짧게 잘려져 있으면 이것이 피해자의 가족들도 그걸 보고 처음에 자기 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게 그 여학생이 한 70kg 정도 되니까 위에 올라가는데 공범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올라가서 아까 수면 유도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갖다 먹이고 그 위에까지는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법의 처분은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램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하루 종일 깔끔한 얼굴을 위한 월드 클래스의 선택 질레트랩스. 각질 속 수염까지 꺼내주고 숨은 수염까지 확실하게 하루 종일 지속되는 깔끔함.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랩스.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콩이라고? 진짜? 콩을 통째로 맛있게 구웠다. 세상에 없던 건강 간식 먹어보면 놀랄 거야. 소이조이. 최고의 콤부차에 필요한 건 최적의 비율로 찾은 블렌딩. 몽베스트 블렌딩 콤부차.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